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한 미래. 무엇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지, 그리고 그것이 먼 미래에도 유효한 지식이 될 수 있을지.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은 시기인데요. (2019년 4월) 미래교육의 방향을 묻기 위해 시작된 EBS 미래교육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진행을 맡게 된 신종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수업 현장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교육이 담아야 할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눠왔는데요. 3년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총 74개의 미래교육 키워드, 전문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400여 명이 넘는 출연진과 함께 오늘날의 학교의 역할과 다가올 미래,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미래교육 키워드로 미리 엿본 향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과정이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간 이 시간을 통해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교육 현장을 소개하면서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탐구해 왔는데요. 오늘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지난 3년간의 논의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기본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요.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 활동을 생산하거나 소비할 때 비판적 사고력이 앞으로는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특성상 한 번 놓치면 그냥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는 화면에 저희가 다룬 미래 교육 관련된 키워드가 74개, 출연자가 483명. 그렇게 그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나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선생님. 또 뭐니 해도 저는 우리가 이게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진짜 제목 그대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둘러볼 수 있는 그 중에서 정말 그때 제가 망신당했잖아요. 왜요? 메타버스. 나 진짜 버스인 줄 알고. 매일 타는 버스. 그게 가장 너무 망신당한 게 기억나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처음에 딱 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딱 타고 어디 가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얼굴이 않으셔도. 시뻘개져가지고. 예.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다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교육 현장에 확 다가온 게 온라인 교육 아니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4차 혁명 시대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AI 활용 교육, 또 빅데이터 기반 교육,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수환 교수님, 어떻게 미래 교육에서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첫 번째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의 인프라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우리 최태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메타버스 같은 시공간의 확장,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가 아이들이 어느 시대를 가든지 또는 어느 공간을 가든지 학습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공간의 확장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꿈꾸는 것들이 그 맞춤형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맞춤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시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컨텐츠로 우리가 역사적인 공부를 할 때도 과거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뭐 다른 나라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교육을 받는 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의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실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대표님. 우선 이제 교사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히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이렇게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능력, 그리고 또 학습을 촉진하고 또 학습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잘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개별 학생의 어떤 학습 지원이 좀 중요해지면서 어떤 학생들의 학습을 잘 진단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해주는 일종의 의사와 같은 역할. 교사 입장에서 보면 수업을 하면서 개별 학생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해주고 하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AI라던가 이런 뭐 챗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교수 데이터를 잘 쌓고 또 학생들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잘 쌓아놓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챗봇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좀 전통적인 어떤 학습 시기라던가 학습 공간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굳이 학교에 가야 배울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학교의 역할이 이제 달라지는 거겠죠. 네.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도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저희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도 그 1인 1 태블릿 PC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마 내년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에 아이들이 무겁게 교과서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교육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전적인 과제였거든요. 근데 한 6개월 딱 되니까 안정적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인공지능이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면대면 교육만큼의 교육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들과 많은 준비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부분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블렌디드 교육을 제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넥스트 버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소양으로, 기본 소양으로 언어 소양하고 수리 소양하고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잘 만들어서 교육 회복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버전,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뭐 블렌디드 교육이든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됐을 때 진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대표님.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결합하는 교육은 이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이제 상수가 됐고요. 저는 이제 일단 이런 낯선 환경을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회 심리적인 그런 그 부분들도 좀 저는 이제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낯선 시기, 특히 이제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고 이럴 때 학생들이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어른들도 정말 어렵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가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신체 활동이 좀 감소된 측면들 그러면서 좀 발달이라던가 또 건강에 있어서 좀 약화되는 측면들도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지식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평가와 입시 시스템은 과거의 그런 지식 중심의 그런 평가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서 어떤 교육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좀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가 앞으로 코로나 그리고 그 코로나 다음에 어떤 교육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삶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그 학부모님한테 여쭤보면
학부모님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밥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몰랐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얘기하셨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좀 묘하던데 긍정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굉장히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결론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도 될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학부모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최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밥 저희 그러거든요. 돌밥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밥! 네, 나 돌솥밥인 줄 알았네. 돌밥.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급식을 저희가 집에서 점심을 주지 않고 계속 급식을 받는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의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떠나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 그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학부모들 활동 역시 제한되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런 축제라든지 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면서 학부모들도 학교 교육 참여 활동들이 있거든요. 지원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제한이 됐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들어갈 일이 정말 힘들게 되면서 학교의 어떤 소통이 조금 많이 힘들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래도 조금 적응을 해서 이제 학부모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연수라든지 회의 등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변화. 돌밥. 인상적이네요. 학생 입장은 어때요? 아무래도 학교를 못 가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은데, 그냥 하루 종일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그런 것만 잡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뭐 그런 게 너무 큰 변화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당연했던 체육대회나 뭐 수학여행처럼 그렇게 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다 없어져서 그런 게 좀 아쉽고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상당한 변화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났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개 미래교육 키워드를 다루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미래의 학교의 모습은 지금과 같을까요? 알파 세대란 영유아 시기부터 발달한 기술을 경험한 세대인데요. 급속한 첨단 기술의 발달로 세대별 소통 방식이 달라지면서 교육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 학교는 과연 어떤 변신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에듀테크가 나오네요. 디지털 기기와 교과 수업에 맞게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여주는 에듀테크. 왼쪽으로 날려봐. 왼쪽으로? 야, 된다. 재미를 통한 학습 효과는 물론 평소 가기 힘든 장소를 간접 체험하며 경험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데요. 나아가 단순히 교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다채로운 창의 활동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학생들이 너무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삶으로 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빨리 하나 알려주면 10개를 하는 아니, 뭐 집에서 이렇게.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애한테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 교육은 이제 학생들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죠. 되게 실용적이고 좀 창의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그룹 다 됐습니까? 제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온라인 교육. 교실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더불어 학생들이 접하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관심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사 중심으로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기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학생별 학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도 떠오른 온라인 교육.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선생님들이 만드신 온라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러 콘텐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담긴 그런 온라인 학습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다. 저 자꾸 이렇게 기억당하게. 가상현실이 접목된 미래교실.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버스 교실은 요즘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대안교육 공간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교실의 한계를 벗어난 교과 활동은 물론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학생 간 의사소통과 정서교류 효과를 높여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게임하는 느낌 드니까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상에서는 잘 하지 못하던 행동이나 그다음 또 잘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온라인 상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찾고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기술사회로 나아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들에 조금 위험한 골목이 있어서 먼저 이쪽을 설치한 뒤에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좀 더 비싼 기능이 좋은 전등을 사도 예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학생들의 내적 역량을 기르는 인성 감성 교육인데요. 뭔가를 성공시켰을 때 그 성취감이 저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와 창작 활동을 통해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찾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게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전반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건 학생들이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건데 미래에는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육이 실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는 미래의 교실. 교육 본래의 목표만 잃지 않는다면 미래 교육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겁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던 자료들인데 저는 이거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에듀테크가 도입되건 메타버스가 도입되건 이 환경 변화보다는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마련됐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온라인 교육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지원이나 뭐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지원들,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지원들은 지금 이 2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세계 1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코로나가 이제 2019년에 딱 터졌을 때에 저희는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그때 계약을 미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성공적으로 바로 3월 달에 이제 계약을 온라인으로 그냥 바로 돌린 나라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나라가 있긴 하지만 뉴질랜드와 그리고 이제 한 곳이 프랑스, 두 곳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국가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는 갖춰졌는데 아까 뭐 대표님도 얘기하셨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개개인의 준비들은 아직 좀 저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인 1 디바이스 시대를 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고 자기의 디바이스가 생기면 자기가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아이들한테 정말 잘 쓰는 방법, 올바로 쓰는 방법들을 잘 교육하면서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인프라에서도 저희가 뭐 지금 최태성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에듀테크가 와도 나 진짜 선생님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정말 그 감동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죠. 했는데 어쩌면 이 에듀테크의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이게 온전히 교육 현장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교육 방식,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하는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게 좀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자화자찬부터 좀 먼저 하면 하세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터지고 나서 그렇게 원격 수업 준비하고 하기까지 한 달 반 정도 이제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교사들끼리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기기와 그다음에 어떤 방법들의 어떤 그 정보 공유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새롭게 알아낸 사실들을 막 공유하고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의 어떤 그 수준이나 어떤 그런 열정들이 정말 그 제대로 발현된 시기가 이 시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하고 그걸 또 구현해냈던 것도 우리 교사들의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이제 맞춰 구현할 수 있다. 미래 교육을 저는 그런 자신감은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철저히 개인기에 좀 많이 의존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 간의 격차, 또 학교 간의 격차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 좀 교사들의 이제 이런 그 에듀테크 역량이라던가 또 그것들을 그 실제 어떤 우리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잘 그렇게 블렌디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사례와 어떤 그런 교육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셨지만 집에서 아이들 온라인 학습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긴 하지만 점차 돌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 또 온라인 도구 활용 요 역량들이 좀 많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죠. 지난 2년 동안 저희 솔직히 이게 스마트폰도 저희가 있기는 하지만 전화 거는 거나 뭐 사진 찍는 거 위주로만 이렇게 사용하다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면서 저희가 이걸 알지 못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조금 연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2년에 걸쳐서 이 줌도 겨우겨우 저희가 익혀놨는데 계속 메타버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또 어떻게 또 이 메타버스에 적응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